And what happens if you give it to the AI? 자, 그럼 만약 AI에게 비트코인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녹아 없어지는 아이스크림을 아르헨티나 페소로 바꾸고 페소를 미국 달러로, 달러를 땅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을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거죠. If you don't appreciate the reason you're going to want the property, you won't value the property. 어떤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자산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And at that rate, Bitcoin's $13 million a coin in the year 2045. 이런 속도로 2045년이 되면 1비트코인은 1,300만 달러가 될 겁니다. And what happens if you give it to the AI? 자, 그럼 만약 AI에게 비트코인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AI나 컴퓨터 프로그램은 전기 비용만으로 이 비공개 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10만 년 동안 지속될 자산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AI도 결국 비트코인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AI가 비트코인을 소유할 기회가 있다면 AI는 당연히 텍사스의 목장이나 금괴, 아르헨티나 페소를 소유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을 선택할 겁니다. AI가 뭘 원할지는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그 자체로 독특한 자산입니다. 다른 자산들과 비교해보면 자본 보존의 관점에서 디지털 자산은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자산들은 30년, 40년, 50년 정도 유지되는 반면 디지털 자산은 1000년에서 10만 년까지 유지될 수가 있죠. 이건 자본 보존의 혁신이자 경제학의 혁명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현명하게 거래해야 합니다. 그럼 뭐가 현명한 걸까요? 아주 간단한 원칙은 일시적인 것들을 영구적인 것으로 교환하는 겁니다. 녹아 없어지는 아이스크림을 아르헨티나 페소로 바꾸고 페소를 미국 달러로, 달러를 땅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을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거죠. 화폐를 자본으로, 부서지기 쉬운 것을 튼튼한 것으로, 지역적인 것을 글로벌한 것으로, 물리적인 것을 디지털로, 증권을 상품으로, 상품을 희소성으로 교환하세요. 이 방향으로 나아가면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자, 이제 역사 속에서 위대한 거래들을 살펴보죠. 먼저 네덜란드는 해군력의 중요성을 이해했고 배를 잘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척의 배를 가졌고 대항해 시대에 신대륙의 가장 좋은 항구들을 몇백 달러밖에 안 되는 플라스틱과 직물 장신구를 주고 원주민들로부터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그 항구의 가치는 오늘날 2조 5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 투자로 네덜란드는 398년 동안 연평균 6%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는 105억 배의 수익률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좋은 항구를 섬유와 플라스틱, 유리구슬 따위와 교환했을까 싶겠죠. 하지만 그 당시 이 항구를 판 원주민들은 해군의 힘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If you don't appreciate the reason you're going to want the property, you won't value the property. 어떤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자산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얘기해보죠.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기존 세계, 즉 유럽을 정복하려고 했고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신세계, 즉 아메리카에서 확장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1803년에 1500만 달러의 루이지애나 땅을 미국에게 팔았습니다. 그 1500만 달러는 아마도 프랑스 군대를 몇 달간 지원 보충하는 데 쓰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퍼슨은 미국 영토의 27%를 얻었습니다. 이 거래의 수익률은 80만 배에 달하며 지금 가치로는 12조 달러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겁니다. 제퍼슨은 큰 비전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윌리엄 시어드도 그랬습니다. 윌리엄 시어드 국무장관은 내전으로 황폐해진 미국에서 2년 후 알래스카를 700만 달러에 구입했습니다. 존 디 록펠러가 석유회사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오늘날 알래스카에는 1조 달러 상당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매매 계약서 한 장으로 얻은 엄청난 수익인 거죠. 그렇다면 디지털 자본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450조 달러의 3%의 엔트로피 비용, 즉 인플레이션 비용을 곱해보세요. 전 세계가 자신의 부를 보존하려고 할 때 드는 비용은 매년 13조 5천억 달러입니다. 만약 기업이나 장기 채권을 평가할 때처럼 20배의 주가 수익 비율을 적용한다면 디지털 자본의 가치는 270조 달러에 달할 겁니다. 즉, 디지털 자본은 매년 10조에서 20조, 대충 15조 달러의 가치를 지니며
총 가치는 수백조 달러에 이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장된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디지털 자본은 지난 4년 동안 5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금융자본 중 가장 좋은 자산인 채권은 마이너스 5%의 수익률을 보였죠.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한다고 상상해보면 마이너스 5%로 운영하는 것과 플러스 55%로 운영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겠죠. 이처럼 분명히 디지털 자본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차트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 차트에서 우리는 글로벌 부의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 구석에 아주 작은 비트코인 사각형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건 제 비트코인 매크로 예측입니다. 21년 후, 즉 2045년까지의 흐름이죠. 저는 비트코인의 비관적인 시나리오와 낙관적인 경우를 모두 고려하지만 제 생각엔 결국 연평균 성장률 55%가 50%, 45%, 40%, 35%, 30%, 25%, 20%로 점차 감소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S&P 지수보다 약 2배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d at that rate, Bitcoin's $13 million a coin in the year 2045. 이런 속도로 2045년이 되면 1비트코인은 1,300만 달러가 될 겁니다. 물론 비관적인 경우 300만 달러가 될 수도 있고 낙관적인 경우엔 4,900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든 저렇든 그때가 되면 비트코인은 전 세계 자산의 7%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자산들은 어떨까요? 저는 앞으로 AI와 기술이 테크 산업을 혁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1조 달러 규모의 회사가 없었지만 이제는 여러 1조 달러 규모의 회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 1만 개의 AI를 사용하고 직원들이 전혀 없는 회사들이 등장해서 예전에 10만 명의 직원이 필요했던 일들을 하게 될 테니까요. 로봇을 통한 물류혁명과 자율주행카, 그리고 의사 한 명 없이도 10억 명의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가 기업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앞으로도 빠르게 성장할 건 명확합니다. 하지만 금은 점차 화폐적 역할에서 벗어나고 토지의 가치 역시 점차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2045년의 미래를 보면 겉으로는 그렇게 혁명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 차트에서 비트코인이 눈에 띄게 되는 것 뿐이죠. 비트코인이 이 차트에서 눈에 띄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기본 시나리오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시나리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먼저 이대로 흘러갈 때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Well, let's talk about individual Bitcoin strategy. What should you do? 이제 개인의 비트코인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비트코인을 주요 자산으로 삼고 여유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가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준다면 그 돈을 빌려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할 땐 세금의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반대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선 직업을 그만두지 말고 비트코인에 대한 집중을 잃지 마십시오. 마진 대출을 사용하거나 레버리지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토요일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시장 변동으로 파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3%의 금리로 정부의 토지담보대출을 받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괜찮은 방법이지만 10배 레버리지 선물 거래를 밤새 하는 것은 전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마이클 세일러는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이 비트코인을 모으고 투자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을 일시적인 것들을 영구적인 자산으로 끊임없이 교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과거 역사 속에서 영구적인 자산들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인물들과 국가들, 그리고 그 가치를 정확히 알아봤던 인물과 국가들을 비교 설명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정확한 가치 판단의 중요성을 재미있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SF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미래 사회를 그리는 영화들에는 어김없이 국가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는 초거대 기업들이 등장할까요? 그 기업들은 도대체 뭘로 돈을 벌었길래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보다도 강력하고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졌다는 영화 속 설정이 가능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 속 초거대 기업들의 비즈니스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SF 영화를 즐기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미래 산업과 파괴적 혁신으로 불릴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영화 속에서 우리가 봐왔던 미래를 지배하는 기업들의 몇 가지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들 기업들은 늘 비슷한 컨셉으로 등장하죠. 인간성과 도덕이라고는 전혀 하나도 볼 수 없고 그저 무조건 돈만 쫓아서 움직이면서 그 과정에서 생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죠. 그러니까 보다 보면 미래가 무섭고 기업들은 전부 악마처럼 보일 텐데, 이런 영화적 재미를 위한 설정들에 너무 감정이입하면서 흥분해서 보지 마시고요. 덤덤하게 이 기업들의 특징들만 살펴보면 대부분 이 기업들은 특정 자원을 독점하고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는 국가 권력조차 넘어설 만큼의 강력한 존재로 그려지죠. 그 대표적인 예가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 등장했던 타이렐 코퍼레이션입니다. 이 회사는 생명공학을 통해서 인간보다 뛰어난 복제인간인 일명 레플리칸트를 만들어내면서 우주개척과 식민지 건설을 이어가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 영화 진짜 명작이죠. 그리고 여기 또 다른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에이리언 시리즈에는 웨이랜드 유탄이라는 초거대 기업이 인류의 우주 탐사와 자원 채굴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인간형 로봇을 제조하고 이를 통해서 인간의 삶 전반에 단순 노동, R&D, 우주 탐사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하는 모습으로 나오죠. 그럼 이번에는 아바타 시리즈를 볼까요? 여기에도 RDA라는 초거대 다국적 선강 기업이 판도라 행성의 자원을 탐욕적으로 착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 RDA의 주력 사업은 우주 탐사와 희소 광물 채굴이고 이를 위해서 군대까지 가지고 있는 걸 보면 거의 우주 스케일의 동인도 회사인 거죠. 마지막으로 터미네이터 시리즈에는 인류의 멸망을 초래한 사이버다인 시스템즈가 등장합니다. 이 기업은 그 유명한 스카이넷을 개발해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AI 시스템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인류의 생존에 위협을 초래했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보자고요. 앞에서 쭉 나열했던 SF 영화 속의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인류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복제인간이나 아니면 스스로 판단하는 AI가 탑재되어 있는 인간형 로봇 등의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있고, 우주개척과 희소 광물 채굴, 식민지 건설 같은 우주 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죠? 어째 하나같이 다 비슷한 설정이죠? 즉, 수많은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그리고 그들의 대본에 영향을 줬던 미래학자들이 바라본 우리 인류의 미래 초거대 다국적 기업의 특징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휴머노이드의 발전과 우주 자원을 탐사하고 발굴하고 우주 식민지를 건설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몇 가지 핵심 분야들이 우리 인류가 상상하고 바라보는 미래의 가장 큰 부가 창출되는 비즈니스의 영역이라는 것이겠죠. 구글의 수석 엔지니어이자 유명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은 인간의 휴머노이드와 인공지능 기술이 2040년경에 인간의 지능을 초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특이점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경제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했었죠. 특히 휴머노이드는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가정, 의료, 서비스업 등의 일상 전반에서 엄청난 경제적 부를 창출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한 우주개척 분야 관련돼서 국제우주탐사협의체 ISECG는 우주 자원 채굴이 지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들이 발간하는 주기적인 보고서를 통해서 2050년까지 수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특히 소행성 채굴은 희귀금속과 물, 연료 등 지구에서 고갈될 수 있는 자원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또한 실리콘밸리의 유명 투자자인 피터 디아만디스 역시 그이져서 어번전스에서 우주자원 개발이 인류가 새로운 부의 기회를 창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었죠. 그는 특히 소행성 채굴이 우주산업의 핵심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휴머노이드와 우주개척은 미래의 가장 큰 부가 창출될 두 개의 핵심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러한 미래학자들과 기관들의 예측이 오래전부터 SF 영화에 담기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SF에 나오는 초거대 기업들의 핵심 비즈니스인 우주산업과 휴머노이드 개발을 선도할 기업은 언제쯤 등장할까요? 그리고 만약 미래의 초거대 기업이 될 포텐을 갖고 있는 기업이 현재 있다면 그 기업은 지금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아마 구독자님들마다 다양한 기업들이 떠오르시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기업들은 현재 글로벌 시총 탑인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겠죠. 가장 돈이 많고 좋은 인재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자본력과 맨파워를 이용해서 뭐든 다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그들은 우선 인공지능에서 그 미래를 찾고 있습니다. 구글은 현재 자신들이 보유한 구글 검색, 유튜브, 구글맵, 지메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오래전부터 연구하며 발전시켜왔고, 아마존은 전세계 기업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클라우드인 AWS를 통해서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애저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끊임없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같은 소셜 플랫폼에서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고, 애플은 아이폰을 비롯한 자사의 다양한 제품들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앱스토어와 애플 생태계를 통해서 수많은 유저들을 자신들의 OS 생태계에 계속 머물게 하면서 각종 데이터를 축적해가고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전 세계를 이끄는 빅테크 기업들이 자신들만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AI를 학습시켜서 완성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바로 AGI, 즉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디지털 초지능의 완성이며, 이를 통해 인간의 지능으로는 수백 수천 년이 지나도 전혀 해결되지 않았던 난제들을 AGI의 고도화를 통해서 풀어내면서 다양한 산업에서 인류의 문명 발전을 비약적으로 진보시키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엄청난 비즈니스의 기회들을 모두 가져가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다 같이 달려들어서 양질의 데이터를 모으고 엔비디아의 AI 칩 대량으로 구매해서 데이터 센터 짓고 엄청난 전기 에너지 소비하면서 거대 언어 모델 기반으로 AGI를 완성하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결국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자신들만의 AGI가 잘 완성되고 나면 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SF 영화에 등장하는 초거대 기업들의 주요 사업 영역인 우주 탐사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휴머노이드 산업이 쉽게 그냥 바로 쑥 연결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가 미래 우주 탐사와 휴머노이드 산업의 핵심 기업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좀 살짝 괴리감이 있죠. 비즈니스 간의 연계성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죠. 아무리 빅테크 기업들이 AGI 기술을 완성한다 하더라도 갑자기 로켓을 쏘아 올리고 인간형 로봇을 개발한다는 건 뭔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좀 더 손에 잡히는 미래인 자율주행 카에 대해서도 이 기업들이 의미 있는 솔루션을 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현재 우주 산업과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앞서 있는 기업은 사실 누가 뭐라고 해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와 스페이스 X잖아요. 자신들의 주력 비즈니스가 현재 그쪽이고 끊임없이 관련 투자를 하고 가시적인 성과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빅테크 기업들이 아무리 R&D를 한다고 하더라도 테슬라와 스페이스 X를 이 분야에서 따라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적인 이유를 엔지니어링 기술과 AI의 실질적인 결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빅테크 기업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단순한 테크 기업이 아니라 일론의 이 기업들은 최첨단 엔지니어링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거기에 AI를 실제 물리 세계에 적용하면서 직접적으로 인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빅테크 기업들이 주로 자신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디지털 세계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학습시키는 AI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테슬라는 물리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AI와 엔지니어링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서비스인 FSD는 수백만 개의 차량에서 실제 도로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걸로 AI의 도로와 교통 패턴에 대한 실시간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잖아요. 이걸 빅테크 기업들이 개발하는 AI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론적으로 완벽한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현실 세계에서 실제 구현하는 데는 엄청난 한계가 있고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걸 감안할 때 향후 아무리 뛰어난 AGI가 개발되더라도 실제로 로봇이 움직이고 자율주행카가 안전하게 도로를 주행하고 우주 탐사에 작동할 수 있는 물리적 엔지니어링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잠재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페이스X는 현재 AI를 활용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말했듯이 스페이스X의 로켓과 우주 탐사 기술은 현재로서는 전통적인 엔지니어링 기술에 기반하고 있고 AI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언젠가 완성될 AGI를 통해서 그 어떤 기업이든 우주 탐사 산업에 진출하려고 한다면 실제 자동화된 로켓 발사, 궤도 계산, 그리고 드론십에 로켓을 착륙시키는 과정 등의 수많은 실제 물리 공간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건 스페이스X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스페이스X의 적극적인 엔지니어링 기술과 AI의 접목은 우주 탐사 산업의 발전 속도에 맞춰 구현될 이미 정해져 있는 미래이며, 그 시기가 바로 스페이스X의 성장 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 시기부터 우리가 SF에서 봤던 초거대 기업에 소속된 직원들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각종 인프라 장비들과 함께 AI로 제어되는 스타쉽에 탑승해서 우주 탐사를 진행하게 되는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요?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AGI로 불리는 디지털 초지능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가 아니라 그 초지능 안에 얼마나 유의미한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데이터가
단순히 이론적으로 계산한 데이터가 아닌 실제 물리세계에 존재하는 제품과 연결돼서 수집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 데이터들을 휴머노이드 로봇과 우주 탐사 분야에서 어떤 기업이 가장 오랫동안 축적해 왔는가, 이게 결국 SF 영화에 등장하는 초거대 기업의 등장의 시작점이 된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뇌신경 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세계 최초로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에 대해서 뉴럴링크의 첫 제품은 텔레파시다라고 하면서 생각만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기술의 진화인 겁니다. 물론 지금은 고 스티븐 호킹 박사처럼 사지가 마비된 환자나 시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일반인처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활적 개념이 1차적인 목표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아무런 통제 없이 빠르게 발전하는 AI가 결국 인간보다 더 지능적으로 우수한 존재가 될 것이고, 그런 AI가 인간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AI와 같은 높은 지능과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인간의 뇌에 칩을 삽입하는 방식의 사이보그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런 그의 생각이 뉴럴링크의 연구들을 통해서 조금씩 진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일론 머스크는 뭘 걱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미리 말씀드리면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나왔던 것 같은 킬러 로봇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단 보다 현실적이고 그래서 더 무서운 그런 미래를 걱정하는데요. 이런 그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2023년 4월 일론이 폭스뉴스와 나누는 인터뷰 내용을 더빙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을 함께 보시죠. 렛츠고! All of a sudden, AI is everywhere. People who weren't quite sure what it was. 갑자기 모든 곳에 AI가 등장하고 있고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AI하고 놀고 있죠. 좋은 현상입니까? 아니 나쁜 것입니까? Yeah, so I've been thinking about AI. 사실 저는 아주 오래전 대학교 때부터 AI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인류에 극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4-5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들을 결정짓는 특징이죠. Weaker than say chimpanzees. 물론 우리 인간은 침팬지보다 약하고 덜 날렵하지만 확실히 더 똑똑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장 똑똑한 사람보다 더 훨씬 더 똑똑한 존재가 실리콘의 형상을 하고 등장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걸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특이점이라고 하죠. 블랙홀 같은 특이점이요. 왜냐면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따라서 우리는 AI에 대해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중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식품과 약품의 경우를 들자면 식품의약청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연방항공국이나 FCC, 연방통신위원회 같은 단체들이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해를 가할 수 있는 것들을 감독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기업들이 안전을 등한시한 결과로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AI 규제에 대해서 강력한 옹호론자였습니다. 사실 규제받는다는 것은 재미가 없어요. 규제를 받는다는 것은 고된 일입니다. 기업 규제와 관련해서 저는 경험이 많죠. 아시다시피 자동차 산업은 규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요구되는 규제로 사실 이 방을 다 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 관련 규제만으로요. 유럽과 중국 그리고 또 나머지 국가들은 또 완전히 다른 종류의 규제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수많은 규제기관들로부터 감독당하는 일이 매우 친숙하고 매우 익숙하고, 로켓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로켓을 쏘면 안 돼요. 작은 거라도 말이죠. 왜냐면 FAA 연방항공국이 다 감독하고 있고 심지어 발사 라이센스를 획득하는 것조차 6개 이상의 연방기관들 플러스 국가기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는 수많은 규제 상황들을 겪어왔어요. 그런데 가끔 사람들은 제가 무슨 정기적으로 규제기관에 반항하는 일종의 규제계의 이단아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정말 아주 드물게 규제기관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만을 빼고 거의 대부분 저희 회사들은 규제기관과 동의하고 규제를 준수하죠.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규제기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떤 그룹을 지정해서 AI에 대해 통찰을 하고 그 다음 업계로부터 의견을 구한 다음 규율을 제안하게끔 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규율들은 찬찬히 AI 분야의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받아들여질 것이고요. 그러한 상황에서는 진보한 AI가 인류에 이롭게 쓰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But all regulations start
with a perceived danger. 하지만 모든 when 규제는 인지된 위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하늘에서 추락하고 음식이 식중독을 일으키듯이 말이죠. 그런데 과연 아이폰에서 AI로 노는 사람들이 이런 위험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위험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Yeah, so the danger. 어쩌면 AI는 잘못된 비행기 설계나 생산 관리 혹은 자동차 생산 오류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문명을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 영화처럼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모든 지능은 데이터 센터에 있는 것이고 로봇은 그저 말단의 장치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당신이 암시하는 것은 규제라는 것이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난 이후에나 발효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약 AI 경우에도 그렇게 돼서 끔찍한 일이 일어난 이후에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규제가 제대로 자리 잡기엔 너무 늦은 시점입니다. 이미 AI가 통제를 했을 거거든요. You think that's real? It is. 당신은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AI가 주도권을 잡아 사람들 대신 선택을 하고 전원을 끌 수 없는 그런 지점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물론이죠. 물론이라고요. No, that's definitely the way things are headed. 지금 분명히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GPT-4를 기반으로 한 챗 GPT는 불행하게도 창립 당시 제가 주요 역할을 했던 오픈 AI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예전 비영리 기업이었을 때 말씀이시죠? 네. 오픈 AI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구글의 CEO인 레리 페이지와 제가 가까운 친구 사이였을 때 저는 그의 팔로알토 집에 머물면서 AI 안전에 대해서 밤늦도록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레리는 AI 안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AI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던가요? 기본적으로 그는 AI가 디지털 슈퍼 지능, 그러니까 한마디로 디지털 신이 가능한 빨리 되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걸 원했다고요? 네, 그래요. 수년간 그는 관련해서 공식 발표도 많이 했고요. 구글의 전체 목표가 AGI라고 불리는 것인데 범용 인공지능 혹은 인공 초지능을 의미합니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한 큰 잠재력이 있다는 데는 저도 레리와 동의하지만 반대로 나쁜 일에 대한 가능성도 있죠. 어떤 급진적인 신기술이 있고 좋은 일을 하게 하려고 최대한 행동을 취하면 이로울 것이고 행동을 최소화하면 나쁜 일을 하겠죠. 그렇죠.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앞으로 질주하면서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레리한테 제가 그래도 인류의 안전은 확인되어야 한다고 했더니 그가 저를 종차별주의자라고 부르더군요. 그 용어를 썼나요? 네, 목격자도 있고요. 레리가 저를 종차별주의자라고 했을 때 저만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나 종차별주의자야. 네가 맞췄네. 그런 너는 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아, 나 완벽한 종차별주의자야. 딱 들켰네. 그게 레리의 마지막 일격이었죠. 그 당시 구글은 딥마인드를 갖고 있었는데 구글과 딥마인드는 전 세계 AI 인재들의 4분의 3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자본도 많고 컴퓨터도 많이 갖고 있었죠. 지금 우리는 단극화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업이 거의 독점으로 AI 인재와 확장형 컴퓨팅 같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총책임자는 안전에 관심이 없죠. 이건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글과 가장 반대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을 공개하는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구글은 폐쇄적이고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이죠. 오픈 AI는 초창기에 오픈소스로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알 수 있었죠. 맞아요. 저도 보통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만 이게 멈추지 않고 영리만 극대화하는 그런 지옥에서 소환되는 악마가 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차별주의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인간에게 우호적이고 인간에게 좋은 미래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So can you just put it? I keep pressing it, but just for people who haven't thought this through. 자꾸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 AI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거나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멋진 점은 너무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레포트를 대신 써주고 자신을 소개하는 오행시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재미있고 유용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어떤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AI가
어떤 일을 벌일 수 있으며 정확히 어떤 게 우려되는 건가요? Going with old sayings,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옛 속담처럼 만약 글을 매우 잘 쓰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글을 쓰는 초지능 AI가 있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설득력이 있는지를 오랜 기간에 걸쳐 탐구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소셜미디어, 예를 들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침투해서 여론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조정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How do we even know? So to sum up in the words 우리가 이것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자, 일론 머스크의 말을 인용해 정리하자면 전 인류의 역사상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존재였습니다. 이제 인간은 자신들보다 훨씬 더 똑똑한 것을 창조해냈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창조한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있죠. 실제로 머스크의 말을 빌어 구글의 창업자이자 그의 과거 친구였던 레리 페이지는 디지털 시인을 설계할 예정이랍니다. 또한 누구든 이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종차별주의자, 즉 인간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치부한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이 말에 대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AI의 진짜 문제는 경계를 뛰어넘어 자율화되고 전원을 끌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그런 단순한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AI가 단어를 이용해서 당신의 뇌를 조종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당장 걱정해야 할 AI의 쓰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폭스뉴스 앵커가 정리한 내용처럼 일론 머스크가 우려하는 건 SF 영화에 나오는 AI 로봇 군단이 인간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그런 물리적인 위협이 아닙니다. 그가 우려하는 건 우리보다 똑똑하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 AI가 인간의 안위보단 자신들에게 유리한 형태로 제도와 법률과 정치가 작동될 수 있게 인간을 선동하고 우리의 뇌를 조종하는 멘탈적 심리적 위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위협은 아마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AI와 관련해 이런 어두운 미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다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자신의 일과 노력, 모든 행동들이 다 의미 없는 거는 아닌가 회의론에 빠질 수도 있고, 이런 미래에 나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생각을 2023년 5월 CNBC와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함께 들어보시죠. Elon, I'm being told we have to wrap up. Your board has been very... AI에 관련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아이가 많으시죠? 저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은 곧 사회로 나가게 될 건데요. 저는 그 아이에게 AI 기술이 존재하고 더 발전할 일밖에 없는 상황에서 커리어 조언을 해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큰 상황에서 당신 아이들에게 직업에 대해서 조언을 해준다면 도대체 어떤 말을 해줘야 가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Well, that is a tough question to answer. 그러니까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라면 그냥 자신의 마음이 따르고 자기가 흥미를 갖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만약 요슬램프의 지니 같은 상황처럼 우리가 AI에게 무슨 소원이든 부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소원이 아무리 선한 시나리오라고 쳐도 사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AI가 우리의 일을 우리보다 더 잘하게 되면 어디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우울하고 의욕이 꺾이죠. 왜냐면 저도 회사를 키우기 위해 저의 피땀 눈물을 다 쏟거든요. 그러다가 잠깐만,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싶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친구들,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희생하고 있는데 결국 AI가 이 일을 다 할 수 있다? 말이 되는 일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동기부여가 되려면 어느 정도는 불신의 유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저 할 수 있는 말은 흥미와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보급되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인간은 쓸모없어질 거라는 의견들이 과거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인간은 그런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그 안에서 규칙을 만들고 기술을 이용해서 문명을 발전시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AI에게 대체될 것인가 아닌가를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보단 빠르게 AI를 받아들이고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면서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체계를 갖추며 미래로 가는 사람과 국가가 특이점을 향해 가는 이 시기에 진정한 위너가 아닐까요? 특히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라면 어떤 관점을 갖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며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양한 영상들을 통해 현인들의 생각과 제 의견을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